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죠. 올해 10월 3일 지난달에 시행됐던 제9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 시험 문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행히 지난번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1, 2급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내용들이니까 읽어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산세무 2급은요, 총 90분이 시험이 주어져요. 제한 시간이. 그래서 여기 90분 중에 해당되는 이론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원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11번부터 12번, 11, 12번 두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 13, 14, 15번 문제가 소득세 문제,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론 문제 15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권장되는 문항수로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10개 정도 이상 맞히면 대부분 다 합격들을 하실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문제죠.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우리 이거 첫날 배웠던 거죠. 이렇게 재무회계된 문제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기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기업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라는 걸 할 때 기본 가정 전제 조건에는 뭐뭐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은 첫 번째 기업 실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기업 실체는 법인 기억하면 된다 그랬었죠.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런 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기본 가정. 그 중에서 얘 두 번째 계속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회사가 내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 기업을 청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 회사는 영원히 계속 존속한다는 기본 가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매년 존속 가능성 당연히 평가해야 되겠죠. 이 평가를 누가 한다 그랬냐면 경영진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잘 한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이요.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한 항목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소모품비가 중요해. 그래서 소모품비 하나로 구분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 좀 더 자세히 중요하니까 나누어서 거기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전산용품비, 그 다음에 통합 탕비실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집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걔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분해야 된다 그랬었죠. 통합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때 통합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가 뭐가 틀린 거예요? 통합이 아니라 구분이라고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이 답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이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석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내용을 지금 제가 구분을 해드렸으니 틀린 것을 맞는 걸로 고쳐놔서 1번, 2번, 3번, 4번 이 내용들 배운 것도 있고 혹시 앞에서 배웠던 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모든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 대한 일반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복습을 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고요.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중에서 재고 자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보래요. 단가 결정 방법에는 우리가 배웠던 거 개별법도 있었고요.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단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장 가깝다. 이거 설명해드렸던 거 있었죠?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사갖고 온 것을 먼저 파니까 맨 마지막에 사갖고 왔던 건 재고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시가를 제일 잘 반영한다고 말씀해 드렸던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개별법은 이제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물어봤고요. 두 번째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이다. 가장 정확한 단가 선점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의류 회사에 의류가 창고에 100만 벌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어렵죠. 일일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하게 되면 포스 시스템 돈 뒷담화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그 100만 벌을 갖다가 그 단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인원 투입이 되게 많이 돼야 되겠죠. 인원 투입이 많이 되면 월급 줘야 되잖아. 걔도 원가 많이 들어가죠. 그 일반 기업들에서 이런 경우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랬어요? 없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진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이런 거 사용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보시게 되면은 후입선출법 물어보고 있네요.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거죠. 팔리면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시가를 제일 잘 반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이랑 되어 있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최근에 사왔던 게 먼저 팔려나가니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5보다는 선입선출법보다는. 4번 같은 경우는 틀릴 리가 없겠죠. 평균법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다. 제가 이걸 다른 말로 가중평균법이라는 용어로도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재고자산 나온다면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순서대로 나오네. 이번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맞는 거 잘 구분하세요.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얘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봐두면 되겠죠. 제가 유형자산 했을 때는 사용 목적이라고 알려드렸죠. 임대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도 지난번 유형자산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토지로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자, 우리가 지금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자산을 재평가하려고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토지라는 자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있어. 그러면 이게 목적에 따라서 토지 하나만 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토지 갖고 있는 여러 종류 있죠. 다 해야 돼, 똑같이.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이론들은요 읽어보고 눈에 익혀놓으시면 돼요. 문제가 나와도 그대로 나올 테니까. 세 번째,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를 측정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이다. 유형자산의 원가를 취득하는 건 여기 취득원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할 때 드는 원가는 여기 뭐죠? 취득원가,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인데 얘는 한 번도 여기 교재에서 우리가 본 적 없었던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업회계 기준에 하나 예외랍니다. 새로 시설을 개설할 때 유형자산의 원가, 취득원가, 부대비용 아니라고요.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얘는 새로운 시설 개설할 때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원가에다가 포함시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10분 쉬었다가 요거 이론 문제는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치만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얘를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회계 변경이라고 배웠어요. 회계 변경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두 가지가 타이틀이에요.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다 그랬었고, 정책 변경의 대표적인 것은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 여기 후입 선출법에서 뭘로 바꿨다? 선입 선출법. 즉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었고, 얘 기대 효과는 우선은 소급법으로 그 누적 효과를 다 반영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말고 또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얘는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 내용연수라든지 그다음에 대손율을 갖다가 순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고, 또 감가상각 방법 자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우린 추정의 변경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얘는 누적 효과가 만약에 생긴 거에 대해서 얘는 전진법으로 적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누적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었죠. 주로 많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누적 효과, 요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자,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얘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정책의 변경, 기계설비나 기계설비의 감가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이건 추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추정이죠. 그래서 얘는 추정의 변경이에요. 얘는 확실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추정의 변경이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대손 추정률도 확실히 그 금액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그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얘도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이 감가상각 방법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도 추정의 변경이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추정의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설명 듣다 보시면은
이론 공부하지 않고 기출문제만 많이 풀면 합격하기가 쉬울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갖다가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또 딴 얘기 하려다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위로 올려놔야겠다.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자본계정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지금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이 뭐겠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자본 항목 아시죠? 이렇게 자본계정을 외워놓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대요. 그쵸?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이건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풀고 답이 뭔가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일일이 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A 절세라는 회사가 자기 주식 500주를 액면금액은 200원, 주당 300원. 자, 봐요. 지금 액면 주식이 우리 지금 자본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액면 200원짜리를 300원에 취득했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썼죠. 그죠? 취득한 거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갔다면 이를 갖다가 소각시켜서 지금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감자차 이익이 생길까요? 감자차 손이 생길까요? 200원짜리를 300원 주고 사서 없앴으니까 감자차 손이 생기겠죠. 그러면 감자차 손은 여기 그 자본 조정 계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300주 사갖고 온 다음에 그럼 요거 현금 주고 사왔다고 한번 제가 기록을 해볼게요. 차변에 처음 주고 사갖고 왔을 때 여기 자기 주식을 500주 사왔다 했으니까 자기 주식이라고 일단 쓰면 되겠죠. 자기 주식 얼마치 사갖고 온 거예요? 300주를 주당 300원에 500주면 15만원 사갖고 왔겠죠. 이때는 아직 소각했다는 말은 없었고 사갖고 온 것만 기록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사갖고 왔을 때는 대변에 현금 주고 사갖고 왔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기 액면가액이 사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증자나 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갖고 왔을 때는 그냥 자기 주식이라고 쓴 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자본 조정이 속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자본 조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는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300주만 계산을 해보세요. 대변에 자기 주식 300주라고 한다면 주당 400원에 매각했다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은 300주 곱하기 400원 하면 현금으로 얼마 들어왔을까? 12만원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갖고 왔던 자기 주식은 한 주당 얼마 주고 사갖고 왔어요? 자기 주식은 300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300주가 팔렸으니 9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자기 주식. 자,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한 거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하고 이익이 생겼어요? 손실이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죠. 그죠? 봐요. 9만원어치 사갖고 온 거 팔았는데 지금 12만원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가 이익이 생겼습니까? 3만원이 이익이 생겼죠.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잖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디 계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본 계정 정확히 잘 외우느라 그랬죠. 그 계정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마지막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주는 소각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200주를 소각했다면 200주 소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소각이라면 감자라 그랬었죠. 그러면 감자면 무조건 자본금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본금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돼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죠? 200원 곱하기 액면가액 하면 자본금은 얼마가 감소된 거예요? 4만 원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얼마큼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주식은 지금 300원 주고 사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없어져요? 6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소각하고 나서 감자 뭐가 생겼어요? 감자 차 손이 생겼죠. 얼마? 2만 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감자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럼 감자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었단 말이니까 자본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기에서 자본금 있죠. 여기 해당돼서 등장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 얘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돼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분개해서 풀 것이냐?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기타 포괄 손익누계의 계정 뭐뭐 있었어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평가 손익, 해외자산.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기타 포괄 손익누계 자본 계정만 정확히 암기하고 있었으면 문제 한번 쭉 읽어보고 이거 계정은 없는데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알겠어요? 그냥 보고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본 계정 정확히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는 원가 계산 문제예요. 6번은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이거는 읽어보시고 몇 초면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아닌 거 뭐 있어요? 영업용이네요. 이게 4번이 답이에요. 이런 걸 하면 되게 신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넘은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이거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죠. 그죠? 자, 봐요. 이것도 칸이 여기 좀 쓰기가 그렇죠? 거기다 쓸 수 있긴 한데 자, 얘는 예정 배부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정 배부는 첫 번째 배부 뭐부터 구하라 했었죠? 배부율이 맞나? 이부터 구하라 했었어요. 배부율은 지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일 경우는 연초에 미리 다 계산한다 그랬었죠. 예산된 금액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주라고요? 얘를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예정 배부는 연초에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연초에 아니고 다 예상을 하는 금액들이란 얘기죠. 예정 여기도 배부 기준도 예정. 자,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쓰라 그랬으면 계산해야 된다면 배부액을 계산하세요 그랬었어요. 이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계산한 것 갖다 그대로 쓰고 곱하기 실제 발생한 실제 배부 기준을 갖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예정 배부는 반드시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구분해서 과대 배부, 과세 배부도 꼭 써놔야 돼요. 제조 간접비 여기는 실제 발생액 여기는 예정 배부의 비교를 하라고 지난번에 써드렸던 공식만 저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연초죠.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이라 그랬죠.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 제조간접비 예정인 거 예산을 뜻하는 것이죠. 금액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15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직접 노무시간 500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도 예정된 거잖아요. 예정된 배부기준 요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몇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500시간. 그러면 150만원을 50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시간당 배부는 얼마씩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3,000원 계산되나요? 3,000원이 배부율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을 우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얘가 바로 예정 배부율이니까요. 얘도 예정 배부율. 그 다음에 배부액도 얘가 예정 배부액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 3,000원 갖다 쓰면 되겠고요.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나와 있죠. 실제 제조간접비 얘는 어디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165만원 발생했대죠. 실제 제조간접비는 요게 실제 발생에 써놨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165만원 쓰시면 되잖아요. 165만원 이렇게 썼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입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 그랬다면 지금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이 배부 차익이 발생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정 배부액은 금액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165만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165만원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여기 예정 배부액 이 금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얘가 165만원이라는 뜻. 그러면 실제 배부 기준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직접 노무시간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죠? 얘는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얘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165만원을 예정 배부를 시간당 3,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누어지면 실제 배부 기준 작업 몇 시간 했는지 나오겠죠. 나누기 해보게 되면 550시간 이렇게 나오죠. 답은 550시간. 얘가 답이네요. 되셨는지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 2급에서는 이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지금하고 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갖다 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써놓고 그대로 이렇게 쓰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거 전체 이렇게 세트로 모르게 되면 이 문제는 찍어야 돼요. 그냥. 자, 됐습니다. 와, 여기다 문제 하나 갖다 옮겼다. 자, 이번에는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제품 매출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도 갖다가 잘라갖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얘도 좀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형태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한번 봐두시면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얘도 보시죠. 지금 문제에서는 제품 매출원가 좀 구하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던 거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하라냐면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그러는데,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과 단기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기말 재고까지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를 계산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월 초에 제품 수량, 월 말의 제품 수량으로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우선 주어진 자료대로 우린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품의 수량으로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수량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쓰고요. 월초의 제품 수량은 500개가 있었대요. 여기 500개. 그다음에 월말에 제품 수량은 300개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여기 300개. 그다음에 당월 제품 판매 수량은 여기 이쪽 차변기 아니라 대변기죠. 제품을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판매는 몇 개를 했답니까? 여기는 1000개를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수량 완성된 거 말이죠. 제품이 완성된 거는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그 합계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단기에 완성된 거는 총 1300개 중에서 500개 빼면 완성된 거는 800개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일단 수량으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얘는 수량으로, 제품의 수량을 갖다가, 이 문제가 지금 혼합된 거라서 수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금액으로 정리해 볼게요. 왜? 보기에서 문제 이렇게 줬잖아요. 자, 이번에는 얘를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지금 금액이지 수량이 아니란 말이죠.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번엔 제품이라고 쓰고요. 기초 월초 제품 원가가 67,000원이래요. 그럼 여기가 67,000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월말 제품 원가는 55,000원이래요. 여기 월말 제품 원가는 55,000원 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넣었어요. 자, 그런데 매출원가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여기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월말에 금액이 지금 여기 수량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1100개. 그러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래요?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잖아요. 한 개당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1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잠깐만. 숫자를 내가 뭐 잘못 썼나?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 당월에 완성된 제품이라 그랬죠. 당월에 완성된 것은 매출원가를, 얘는 완성된 게 아니라 얘는 판매된 거죠. 완성된 거는 지금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월에 완성된 수량 800개인데 이 당월에 완성된 단위당 제품 원가가 110원이라고 한다면 800개 곱하기 여기 110원 해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수량하고 원가하고 곱해주게 되면 그 곱한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뜻하는 거니까 800원 곱하기 800개 곱하기 110원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88,000원 나오죠. 그러면 67,000원에다가 88,000원 더하고 55,000원 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뭘 찾을 수 있다?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매출원가는 그래서 얼마라고 계산된다? 10만원 계산되죠. 그죠? 지금 제가 뭐 다르게 만들어낸 숫자 아무것도 없어요. 수량을 문제에서 수량을 줬기 때문에 수량으로 계산해 봤고, 그 다음에 금액을 줬기 때문에 금액 빈자리에다 채워놓고, 나머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라 하면 단기 완성된 제품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거, 그거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원가 계산 때 배웠던 원재료와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된 계정들을 이해를 못하면 얘도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거였었어요? 이거 답은 일단 이해가 되셨죠? 여기 한참 올라가야 될까? 부가세. 자, 요거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원재료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재고, 기말재고, 단기 매입액 이루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서 지금 설명했던 건 얘였었어요.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문제에서 얘기는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 문제도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문제 형태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린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가 나왔구나, 문제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설명 한번 해봐드렸고, 답은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만원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계산 문제에서 1분 넘게 시간을 끄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7번 문제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거 뭐예요? 매출원가 금방 나오죠. 이건 손익계산서에 낭목이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일일이 설명을 읽어봐 갖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뭐부터 작성한다? 우리가 배웠던 완성품 환산량 물량 흐름을 그려놓고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 흐름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예, 제공품 보시면 되겠고요. 기초 제공품은 1,500개였대요. 1,500개. 그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8,500개. 단기 착수 수량은 8,500개. 기말 제공품은 700개. 자, 그다음에 공선품이 1,300개라 그랬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총 10,000개 중에서 700개 빼면 일단 완성품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완성품은 9,300개가 되겠죠. 9,000 이건 뭐야? 9,300개가 완성품인데 이 중에 몇 개가 불량품이래요? 아니 공손이래요? 1,300개 이렇게 되겠죠?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9,300개 안에는 1,3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불량품이 아닌 공손이 아닌 완성품은 몇 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8,000개가 완성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완성품은 공손 수량이 1,300개인데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분을 해야 하는 얘기죠.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송수령. 자, 정상이 몇 개가 정상이냐면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라고 한다면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8,000개가 완성품이죠. 완성품에 곱하기 3% 하면 몇 개 계산돼요? 여기 8,000개 곱하기 3% 해보세요. 240개가 정상 공손이면 전체 1300개 중에서 240개를 빼면 1000 몇 개가 되죠? 60개가 되죠? 1060개가 비정상이겠네요. 그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택도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요것도 회계 1급 수준에서 나왔던 거기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공손 들어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것도 연습해서 한번 보면 되잖아요. 여기선 틀려도 괜찮아요. 잘 보시고 이런 내용이다 좀 정리해서 문제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격시험 보러 가셔서도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대부분 다 나올 거랍니다. 자, 그래서 원가 계산 문제 1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11번부터는 11번, 12번 두 가지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나 얘도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2020년 1년 2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자료인데 과세표준 찾으래요. 과세표준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과세표준이란 용어는 매출 공급가액을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걸 알았었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만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과세표준을 찾으려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얘는 지금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과세표준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세금 계산서는 아직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고 이건 매입 세금 계산서네요. 매입한 물건의 공급가액은 1,550만원이래요. 1,550만원. 부가가치세는 155만원인데 이 중에서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공급금은 얘는 간주공급이죠. 그럼 얘는 불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입 세입뿐만이 아니라 공급가액도 그대로 빼줘야 되죠. 얘는 공제 안 하는 거니까. 그럼 공급가액 빼면 매입한 물건의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입 공급가액은 1,500만원 되겠죠. 그러면 1,500만원 여기다가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얼마를 빼줘야 되느냐면 1,500만원인가? 1,500만원은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과세표준을 문제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 신경 쓰지 말고 과세표준만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 번째 납부세액은 얼마래요? 250만원이라죠. 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지금 25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매입세액도 계산해 보면 여기 150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원이었었고요. 자, 얘 납부세액이 이렇게 250만원이 나오려면 과연 여기 과세표준의 매출액과 매출세액은 얼마가 계산이 돼야지 이 금액이 나올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영세율 매출세액은 없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여기가 얼마였겠었어요? 세액으로 따지면 400만원이 매출세액이 나와야지만이 매입세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10%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배면 얼마가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세액은 4천만원이었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공급가액 물어봤죠. 공급가액은 이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공급가액이 되겠죠. 얘가 바로 공급가액이자 매출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 과세 표준은 이 두 가지. 그러면 매출 세액을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매출 세액은 400만 원. 그리고 납부 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계산해서 250만 원.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 내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잘 알아야지 이것도 구분해서 만들기가 쉽겠죠. 자, 이거 여러분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처음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연습할 것들이에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자, 12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첫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실 이전에라도 사업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많이 사업 전에 한다 그랬었죠, 개실 전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한다. 짜질 친 문제지만 요거 2일이에요. 3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 2일 이내.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얘 한번 들어두면 알잖아요. 다음번에 나온 거 안 틀리면 되지. 세 번째,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로 다 일괄돼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두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13번. 여기서부터는 소득세법 문제랍니다. 자, 소득세법 문제에서는 여기 필요경비라는 말,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이 불산입이란 말 있죠?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는 말 쓰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란 말로 써요. 그 다음에 불산입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첫 번째,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법에 한도 내서 인정해줘요. 그럼 얘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두 번째, 가사의 경비와 이 관련된, 지금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장님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한 비용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거 비용으로 인정해 줄까? 재무회계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회계 개정을 처리했지만 세금 낼 때 벌금, 과료 이런 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내년도 거 비용으로 써놓은 거 인정해 줄까요? 재무회계에서는 선급비용 처리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손금, 우리 지금 손해났어. 이건 당연히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물어봤잖아요. 몇 개를 인정 안 해줘요?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닌 거야. 자, 이것도 보세요. 영세율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다 영세율 인정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12번으로 입력했던 항목이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이거 인정해준다 그랬었죠. 오케이. 두 번째,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 수출하는 거잖아요. 얘도. 그럼 달러로 돈 벌 수, 외화를 벌 수 있겠죠. 외국으로 수출하는 용역, 외국으로 수출하니까 이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4번,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수출 대행 수수료를 달러로 받겠어요? 원화로 받겠어요? 대행하고 수수료 받는 거는 원화로 받죠. 이건 외화를 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영세율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 대행 수수료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요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자소득 아닌 거, 직장공제에 초과반응금은 대표적인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그랬었죠. 비용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보기로 했었죠.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거,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보기로 했었죠. 아니죠. 연금에 이거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죠. 연금 이외에 별도로 소득 하는 거요. 연금소득 이외에 연금을 운영하고 받는 운영수익이라고 했었어요. 걔는 운영수익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아닌 거 얘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저축성 보험 차이, 여기 저축성 보험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자소득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상황에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이 연금에 수령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3번이 이자소득 아닙니다. 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시험에 출제됐었던 이론 문제 1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어요.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기 있죠? 실기 설명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